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언어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불만. 불만이란 상황이나 일에서의 좌절. 많은 사람들이 불운한 상황으로 정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정원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불을 이룬 승자들은 나쁜 상황을 앞으로 나아가는 연료로 사용한다. 지민은 삶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새해 며칠을 비워두었다. 한 해가 지났고 어떤 결과를 냈는가? 지난해 동안 목표를 향해 나아갔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휘돌았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드라마틱했다. 산투스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수습 일꾼으로 시작했지만 한 해가 지난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었다. 새 회사로부터 수익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자 그의 삶이 투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간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들어오는 돈은 부족했다. 경제적 자유를 바랐지만 거기에 가 닿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졌고 이제 좌절감을 느낄 뿐이었다. 지민은 자신의 멘토에 대해 생각했다. 지난 2달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걸었고 30분 후에 정원사를 찾아갔다.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정원사가 물었다. 국내 최고 중개업자들은 매년 150건 정도 물건을 팔아요. 어쩌면 그 수준에 도달하면 더 만족하겠죠. 하지만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건 제가 그 근처에 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숫자가 중요하지? 전 경제적 자유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그걸 충족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믿고 제 인생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보고 싶어요. 최고를 목표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정원사가 동의를 표했다. 왜 안 그렇겠니? 넌 젊고 야심이 있으니까 내 나이에 불안정한 건 좋은 거야. 지미가 웃음을 터뜨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게 그저 행복하자고 말해요. 정원사가 코웃음을 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가능성보다 훨씬 못하게 살고 있지. 그들은 성취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해.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건 좋은 일이야. 그게 널 각성시켜 줄 거다.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는 연료가 될 거야. 지미가 씩 웃었다. 그런데요, 전 내년을 준비해야 해요. 지금 다른 중개인들에게 욕을 퍼붓는 거만한 악당 밑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보여줄 본보기로 저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태도는 팀의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독이죠. 왜 이전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 거니? 지미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문질렀다.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실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분투한다면 모든 선택권이 열린 채 남아있을 거니까요. 넌 괜찮을 거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야. 지금의 불만족스러움은 좋은 거야. 그게 내가 옳은 행동을 하게끔 불을 지펴줄 테니까. 불만은 좌절 혹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다. 내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은행에서 일할 생각이었지만 아내는 아마 아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할 거라며 걱정이 많았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말이지 당신 말이 맞기를 바라고 있어. 나는 그 애가 절대 만족하지 않았으면 해. 계속해서 성취의 전율을 알고 의기양양하게 목표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길 소망해. 정말이지 내 아들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향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완전히 살아내길 원하지.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채로 안주하길 바라지 않아.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타협한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할 노력이 주는 자부심을 느끼길 바라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인생의 주요 목적은 행복이라고 계속 되풀이해 말했다. 그들은 내게 물었다. 과연 자네가 언제 만족할까? 자네에게 충분한 게 있기는 할까? 왜 쉽게 하지 않는 건가? 왜 그렇게 많이 일하는 건가?
자네 그 돈을 죽을 때 가지고 갈 건가? 정말로 공동묘지 최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 몇 년 동안 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내 야심을 방어하기 위해 더듬거리며 서투른 대답을 했다. 그러고는 마침내 설명하기를 그만두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었다. 나에겐 야망이 있었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는 그 한계 지점에서 살아가고자 했다. 나는 삶의 자유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 잠재력을 몽땅 사용했다. 인간의 불만족으로부터 최고의 진보가 일어난다라고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는 말한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에 동의한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는 의미이고 불만족은 진보의 첫 번째 조건이다.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안주하는 일에서 멀어질 때 희망이 존재한다. 경제적 공포. 공포란 현실 혹은 상상의 위협 혹은 꺼리는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 경제적 재앙에 관한 공포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최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정원사는 생각했다. 때로 그것은 천금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지미는 소년원 교실에서 아이들이 앉아있는 책상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하고 있었다. 오늘은 지미가 강의하는 날이었고 정원사는 의자에 기대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지미가 말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나가는 날 너희는 죽을 만큼 겁이 나겠지? 생활비를 벌고 돈을 절약해야 할 거야. 공포심은 너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전 돈을 벌고 싶어요. 일을 많이 하지 않고도요. 한 아이가 농담을 했다. 지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생각을 비난하진 않을게. 그러면 바로 넌 감옥에 있게 될 거야. 가장 좋은 건 걱정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더 쉽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나갈 때 어떤 공포가 느껴질까요? 미래에 대한 공포겠지? 통계를 보면 소년원 아이들 중 68%가 사회로 돌아간 지 5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돼. 여기 있는 너희들 중 반 이상이 5년 안에 철창신사가 될 거란 소리야. 미래에 있을 공포를 상상해 보렴. 실제로 그걸 그려보라고 말하는 거야. 자신이 가진 그 공포를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야. 말을 한 소년은 이제 입을 다물었고 교실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지미가 말했다. 나만은 다를 거라고 확신하지 마. 통계를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의 경제적 위기를 겪어. 누구에게나 공포스러운 대상이 있지만 오직 영리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공포를 이용하지. 선생님이 나가셨을 때는 그게 뭐였어요? 하나이가 물었다. 솔직히 놀란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하지만 난 흉악 범죄를 저질렀고 그건 불리한 요소였어.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세상에 나 자신을 입증할 필요를 느꼈어. 그래서 내가 지닌 어두운 측면을 나의 동력에 불을 지피는 데 활용했지.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큰 목표를 세우고 계속 믿고 나아가고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감사함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미가 어깨를 으쓱했다. 난 부동산 중개인이고 집을 팔아 돈을 번단다? 내가 발견한 건 사람들은 나만큼 굶주려 있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생존이 두렵지 않아. 그들은 겨우 파산이나 면하고 사는 걸 두려워하지. 저축이 없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나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아.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나요? 나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 거야. 빈곤에 대한 공포가 동력이 되는 것 같아. 내 목표와 공포는 모두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평범한 중개업자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지. 그게 도움이 돼.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고 제 아무리 불쾌한 일이라도 받아들일 거야. 돈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장차 재난이 닥치리라는 경제적 공포는 엄청나게 큰 동기가 되고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한 번은 브라이언이라는 환자가 찾아왔는데 나이 30에 가정과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괜찮은 수준의 소득을 벌었다. 새 차례에 정리해고 물결에서 살아남아 그 회사에서 12년째 근속 중이었다. 그는 독실한 교인이었는데 한 번은 내게 신이 우리에게 오로지 베푸실 뿐 아니라 해로운 것들로부터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언젠가 내가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다. 한 발 떨어져 바라보건대 그의 경제적 상황은 아슬아슬했다. 정리해고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 보였다. 그가 말했다. 전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서 가깝거든요. 전 제 스케줄이 좋고 상사도 좋아요. 그의 일은 이점이 있었다. 안정적이었고 이 지역에서 드문 전문직이었으며 집에서 차로 통근하기도 편리했다. 하지만 정리해고의 물결이 닥칠 때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일찍 출근했고 매일 4시에 퇴근했다. 그의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부부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평범한 삶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닥쳐왔고 브라이언은 다음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정리해고 다음 날이 살면서 겪은 최악의 날이었죠. 첫째 날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이뤘죠. 둘째 날은 그 상황을 깨달았어요. 우리에겐 저축도 없고 수입도 없다는 걸요. 그에겐 이런 현실이 곧 닥쳐올 거라는 공포심이 전혀 없었다. 공포는 좋은 점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에 대한 공포는 더 명확히 사고하고 긴급성을 느끼고 여건을 버티게 만들어준다. 공포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반쯤 깨어있을 뿐이다. 편안함은 모든 감옥을 다 합친 것보다 더한 감옥을 만들어낸다라고 세일즈 훈련 전문가 그랜트 카도는 말했다. 편안함은 적은 저축액 혹은 낮은 목표를 가지고 적은 봉급을 받으며 그저 파산만 면하면 살도록 우리를 가둔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무언가를 불안해하지만 오직 강한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직면하고 마침내 떨치고 일어선다. 난제. 난제란 극복해야 하는 반갑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나 상황. 큰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확할 자격이 있다고 정원사는 믿었다. 작은 난제들로 이루어진 삶에는 작은 소득만 있을 뿐이다. 어느 늦은 저녁 세 사람이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정원사가 프레드의 아내와 아들에게 보육원 계획에 대해 말하려고 비밀 회합을 주선했다. 코니는 남편을 돕는 데 열성을 보였지만 제러드는 음주운전 이후 재활교육에 참가하고 있었다. 제러드의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그가 풀려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정원사가 말했다. 프레드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누가 좀 그를 밀어줘야 해요. 그 친구는 정말로 보육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코니가 말했다. 전 열심히 도울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 같아요. 지하실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어요. 제러드는 눈을 굴렸다. 70이나 되셨는데 아버지가 정말로 그걸 바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나눴어. 그 친구는 그걸 바라네. 자네 아버지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십 년 동안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꿈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내면의 목소리가 부르는 것과 같아. 제러드가 크게 낄낄거렸다. 아저씨가 그러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돼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대로 하실 게 아니시라면 말아야 돼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고요. 아버지가 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정말로 바라던 일이 아닌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원사가 그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보냈다. 제러드, 어느 면에서는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지 않아. 누구나 타성을 넘어서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자네가 아버지에게는 이런 도전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온갖 골아픈 일들이 딸려 있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 문제만으로도 벅차요. 일이 목구멍까지 차 있고 제게 쓸 시간도 없고 곧 애도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제가 도울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자네 문제가 뭔지 말해줄까, 제럿? 두 사람이 서로를 응시했다. 자넨 생각이 너무 많아.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두고 핑계를 만들어내.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건 그냥 삶의 한 부분이야.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걸 받아들여야 성장해. 우리 모두 좌절을 하지. 그리고 인생은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훨씬 쉬워져. 자네 문제도 다른 사람들과 같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제러드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전 여기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라고요. 나도 자네를 가르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자네가 이 순간을 그냥 흘러보내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자네 생활도 힘들겠지만 프레드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네. 자네가 보육원을 차릴 장소나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걸 알아볼 수도 있지 않나 신경을 충분히 쓴다면. 제러드가 소리치며 일어섰다. 못 들으셨어요? 전 시간이 없다고요. 아버지를 도울 시간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결책이 있다는 마음에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떻겠나. 난제는 다루고 극복해야 하는 반갑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오직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불하는 수확물을 얻을 자격이 있다. 한 남자에게 어린아이 둘과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었다. 그는 30이었고 수입은 평범한 수준이었고 평균 급여 인상률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주 6일 일했고 가족을 돌보느라 여유 시간이 없었다. 검소하게 살아도 매월 1,000달러도 채 저축하지 못했다. 좌절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20년 후에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짐작했겠지만 이 이야기 속 남자는 한때 나였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특별한 목표를 쓰고 그 아래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쓰곤 했다. 그리고 나서 빈 종이를 응시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마음으로 가능성들을 상상했다. 매일 빈 종이에 목표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5개씩 적었다. 이 과정은 나에게 수많은 해결책을 안겨주었다. 실용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전략가가 된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지략가가 되어야 한다.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설자 헨리 포드는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 생각이 옳다. 생각은 가장 어려운 작업이며 어쩌면 거기에 가장 관계가 적은 건 논리일 것이다. 헨리 포드는 V8 모터를 발명하길 바랬고 그래서 그걸 만들 사람을 고용했다. 일하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그건 만들 수 없어요. 엔지니어가 포드에게 말했고 포드는 이렇게 답했다. 계속 해보세요. 난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걸 가질 거예요. 물론 해결책은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는다.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으로써 가장 창조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다. 문제 해결과 지략은 삶과 일 모두에서 중대하다. 직장에서 큰 문제를 다루는 일을 맡았다면 그건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혹시 매일 문제가 터진다고 절망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난제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의 지력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니까. 매일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삶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일하는 동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 해준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성공이란 계속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창간인 말콤 포브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직업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법이 없다면 당신은 직업을 가진 게 아니다. 작은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삶에서는
작은 소득을 얻을 뿐이다. 인생이란 즐거운 선택들의 연속이 아니다. 힘과 결단력, 그리고 근면함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학습 곡선. 학습 곡선이란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능숙해지기 위한 학습. 우리가 평생 얻는 것은 평생 배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정원사는 생각했다. 정원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소년원 교실을 조망했다. 이 순진한 소년들은 자기들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수입을 얻고 씀씀이를 통제하고 돈을 모아야 했다. 통계를 보면 여기 있는 소년들 대부분은 사회로 되돌아가서 이런 일들 중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과연 지식으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주목! 정원사가 말했다. 평소 그는 지난 수업들을 복습하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지난 수업에서 누구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승자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그것들을 다루었는지 이야기했었지. 그는 천천히 교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목표에 집중하고 시간을 고귀하게 써야 한다는 것도 말했다. 오늘은 개인의 경제 상태와 부를 쌓는 일에 심리에 대해 말할 거란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주의를 끈 것이 분명했다.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던 지민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했다. 수학에서 시작해야 한다. 10달러를 벌고 9달러를 쓰면 1달러를 저금하게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단한 산수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저축은 못하고 쓰기만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빠는 매월 말이면 돈이 없다고 말해요. 그저 먹고만 사는데 사무실에서 인생을 몽땅 바쳐서 일하세요. 앞줄에 앉은 아이가 말했다. 아빠가 무슨 일로 돈을 버시니? 호텔 매니저예요. 늘 좌절한 상태로 있어요. 늘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삶은 불공평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세요. 다른 아이가 이 말에 콧웃음을 쳤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빈약한 환경에 대해 웃고 떠드는 소리로 교실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아이들의 대화는 빠르게 옆길로 새서 누구 삶이 더 최악인지 논하는 걸로 이어졌다. 정원사는 소란이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희들 가정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과거의 패턴을 깨뜨리라고 말하고 싶구나. 경제적 안정성을 획득하는 방법은 결핍에서 벗어나도록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이란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만일 그분들이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면 공통점 한 가지를 생각할 수는 있단다. 개인의 경제 문제나 돈 관리에 대해 배우지 못했다는 것 말이다.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야. 부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사보시지 않았을 것 같구나. 그가 말을 이었다. 과거의 패턴을 깨트리고 싶다면 지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지. 너희들이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개인의 경제와 부에 관한 책들을 읽어야 한단다. 인생을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교육은 동등한 거야.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한 아이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부에 관한 책은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을 돈이 없는데 말이에요. 정원사가 동의했다. 그게 문제지. 그럼 넌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 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수록 해결책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단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를 믿으렴. 부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던 부자는 한 사람도 못 찾을 거야. 지민은 자신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는 다음의 전략적 변화에는 새롭고 깊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너희는 스스로의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해. 인생은 선택들의 결과이고 최선의 결정은 보다 깊은 지식에서 나온단다. 배움이 미래를 확장시켜 줄 거다.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내게 몇 달만 주렴. 어쩌면 너희를 위해 대답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야. 나는 지금 너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있단다.
이 지식을 모두 모았을 때 이걸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모든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정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미가 무척 흥미롭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학습 곡선은 우리 자산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내 사촌 여동생은 경제학 학위를 땄고 졸업 2달 만에 작은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몇 년 후 동생은 그 회사에서 방향성을 잃고 불만족에 빠졌다. 평균 임금에 안주하느냐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받느냐 선택해야 했다. MBA 학위를 따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새로운 직업을 확실히 보증해 주지는 못했다. 이를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공부를 더 하겠다는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국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MBA를 따고 나서 그녀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 들어갔고 지사장으로 해외를 다니며 수십 년째 일하고 있다. 그녀가 공부를 해서 자신의 지평을 확장하기를 공부했다면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늘 최고의 수익률을 지급해 준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썼다. 나는 그녀처럼 학교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배움의 열망이 컸고 그 결과 책을 선택했다. 내게는 목표가 주는 힘과 배움이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책들이 한 무더기 있었다. 지적이고 합법적으로 부를 쌓는 방법에 대해 쓴 모든 책을 읽었다. 내 서재는 과거 사람들이 모아놓은 보물창고처럼 보였다. 주식시장, 기업가 정신,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임대, 절약, 빚 탈출, 개인 재정 등에 관한 책들이었다.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에 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완전히 몰입하여 새로운 것을 배웠다. 배움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재투자만큼 가치 있는 일도 드물다. 천재사업가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우주 여행과 로켓 기술에 뛰어들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저 그것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정신이 확장될수록 가능성은 커진다. 수익성. 수익성이란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 정원사가 말했다. 부는 수익성에 기반을 둔단다. 재량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미가 물었다. 여기서 재량소득이란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빙고, 그거야. 사업에서 이윤을 사칭품에 쓰는 소유주는 대개 실패로 끝나지. 불필요한 물건에 돈을 쓰는 건 결국 경제적 취약성으로 이어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단다. 지미가 이 말을 생각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런데 월말에는 돈이 없다는 게 공통적인 문제고요. 정원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가계경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잘 벌고 잘 모으고 덜 써야만 하지. 부자는 이런 것들을 잘 해내지. 수익은 균형 잡힌 계획에서 나온단다. 지미가 반박했다. 사람들의 수익에 한계가 있다면요. 월 수입이 간신히 고정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라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에 속박당하게 되지. 월급의 노예가 되는 거야. 생활비를 충당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살겠지? 지미가 그와 같은 운명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적 제약이야. 강제로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따로 빼놓아야 하지. 이 계획이 씀씀이를 줄여줄 거야. 너 자신에게 먼저 써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당연하죠. 먼저 아끼고 남은 걸 쓰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작동하는 이유는 부족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란다. 쓸 돈이 적으면 우리는 분명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하지. 그렇다 해도 그럭저럭 살게 돼. 하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다 써버리고 그 외에 조금 더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지출이 수입에 따라 증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직장에서 번 것보다 현재 몇 배나 되는 돈을 벌지만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한 푼까지 다 써버려.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늘 충분하지 않아 보여. 그게 사람들이 파산하는 주된 이유야. 수익성은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파산한 사람은 매달 초에 저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월 초에 돈을 저축하죠? 라고 그들은 묻는다. 월말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파산한 사람들과는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100달러를 저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월 더 많이 저축한다. 이들은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비용을 삭감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비용을 줄여도 저축하기에는 수입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절약하지 않는 자는 고뇌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공자는 말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할 수도 있다. 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 돈을 모으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더 영리하게, 더 힘들게,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사실은 부가 왜 그토록 희귀한 것인지를 말해준다. 수입을 더 얻으려면 부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수익 창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부를 더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부수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은 확실하게 돈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데이브 램지는 말했다. 소크라테스 역시 말했다. 노동 없이는 부도 없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이 일해라. 하지만 더 일할 시간이 없는걸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짐 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텔레비전은 당신에게 1년에 4만 달러를 지불하게 합니다. 단지 보는 데만 말이죠. 그 시간에 당신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뭘 배우는 건 어때요? 시간 낭비는 돈을 잃고 부를 버리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모두 사용할 때 모을 돈이 생겨날 것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느리게 증가한다면 우리는 그 차액을 모으거나 투자할 수 있고 마침내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